지하 1층 깊숙한 곳, 담배 연기가 자욱한 불법 도박장. 이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돈뭉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영자의 수술비로 모아둔 2천만 원, 그리고 친구 박태식이 빌려준 3천만 원까지. 수민아, 걱정하지 마. 이번엔 확실해. 태식이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지만 수민의 가슴은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수술비까지 걸고 있는 거야.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도박으로 잃은 돈이 이미 억대. 이제 남은 건 이 돈뿐이었으니까요. 30분 후 상대방이 카드를 펼치는 순간 수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수민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식아, 너가 확실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돌아보니 태식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도박장 사장이 차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수민 씨, 빚이 좀 많이 쌓였는데 이자는 어떻게 갚으시려고? 수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걸. 엄마 수술비가. 무릎이 꺾어지듯 주저앉은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까스로 도박장을 빠져나온 수민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입원실에서 주무시고 있는 어머니 김영자 옆에 무릎 꿇듯이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민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난 김영자는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엄마, 수술 날짜 일주일만 늦출게요. 혹시 너 또 도박했니? 그래서 암 수술비 날렸니?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영자는 불안으로 날뛰는 가슴을 간신히 움켜잡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출장을 다녀와야 해서요. 다녀와서 수술시켜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새 출발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 사람 될 수 있어.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믿어주세요. 며칠만 다녀올게요. 잠깐의 고민 끝에 수민은 싱가포르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민이 조직에서 몰래 빼둔 비자금 3억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암 수술을 시켜드리고 나머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요. 영자의 바람처럼 어쩌면 새 출발을 할 기회가 온 걸지도 몰랐습니다. 병원을 나온 수민은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수민이 도망칠 것을 알았던 것인지 조직에서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쫓기듯 공항에 도착한 수민은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7시간 후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민은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쉬었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그의 출국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수민은 싱가포르 시내의 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3억 원이 들어있을 계좌를 확인하려는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바로 어제 전액 출금되었습니다. 은행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수민이 급히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태식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민아, 미안하다. 싱가포르 은행 정보까지 다 알려줘서 고마워. 3억은 내가 잘 쓸게. 수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식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해외 계좌 정보까지 빼낸 것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수민은 마지막 수단으로 싱가포르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가진 현금 700만 원으로 기적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연전연패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은 한국인 사기꾼 일당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씨라는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많이 이르셨네. 내가 도와드릴까? 내가 여기서 좀 오래 살았거든. 뭔 소리야? 여기서 돈 따봤자 얼마나 따겠어. 진짜 큰 돈 벌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는데, 동남아 부동산 투자인데 확실해. 나한테는 수수료만 조금 주면 돼. 나는 부동산 사장 같은 거거든. 수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들의 치밀한 접근에 넘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지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났을 때 사기꾼 일당은 가짜 투자 서류와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며 내일까지만 기회가 있다며 다급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수미는 남아있던 돈 500만 원을 모두 투자했고, 다음 날 그들은 행방불명됐습니다. 수미는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사기꾼에게 털린 수미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수미는 인터폴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수민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사관 2명과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이수민 또 보내. 이번엔 해외까지 도망가서 우리도 고생 엄청 했다. 박 형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사 박철수는 수민과는 오래된 인연이었습니다. 수민의 첫 번째 절도 사건 때 만났고, 두 번째 사기 사건까지 계속 그와 엮였거든요. 어느새 5년째 얼굴을 마주하는 셈이었습니다. 박 형사님 어머니 수술은 어떻게 되셨나요? 잘 받으셨어. 박 형사의 대답에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수술비가 어디서? 그러게 말이야. 나도 궁금해서 병원에 문의해봤는데 익명으로 처리돼서 알 수가 없대. 너 뭔가 아는 거 있냐? 내 어머니 수술비를 누가 댔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수민은 진심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자신은 도박에서 모든 돈을 잃었는데 누가 어머니 수술비를 댔다는 것인지. 네 친구 중에 그런 여유 있는 놈 있어? 없어요. 친구라고 해봐야 태식이 정도인데 그놈이 제 돈을 가져갔으니까. 어쨌든 어머니는 건강하게 회복하셨어. 매일 경찰서에 전화해서 내 소식 물어보시더라. 싱가포르에서 잡혔다는 소식 듣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실 뻔했어. 내가 네 어머니께 얼마나 죄송한지 알아? 맨 처음 잡혔을 때도 약속했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두 번째 때도 마찬가지였고. 박 형사의 목소리에도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여전히 네가 변할 거라고 믿고 계시더라. 세 번째인데도 말이야.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을 느낄 새도 없이 어머니를 또다시 실망시켰다는 자책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아픈 어머니를 두고
도망까지 갔으니까요. 박 형사가 생각에 깊이 잠긴 수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수민. 너 이제 삼진아웃이야. 첫 번째 들어갈 때 20살이었지? 두 번째는 23살이었고. 어머니 때문이라도 절대 안 합니다. 라더니. 이제 세 번째야. 26살에. 그것도 해외 도피까지. 너 이번엔 진짜 오래 있어야 할 거다. 재판 후 이수민은 6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교도소 첫날 밤 수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태식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긴 감옥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지요. 그런데 며칠을 지내본 감방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수민이 있는 방이 이상한 것 같았지요. 새벽마다 좁은 감방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온몸에 문신이 새겨진 건장한 중년 남자 강철민이었습니다. 수민은 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모이는지 의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철민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철민은 이 감방의 보스 격이었지만 의외로 다른 재소자들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수민아, 밥 제대로 먹어. 여기 들어오면 다들 처음엔 입맛이 없어져. 형님은 언제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벌써 7년째네. 무기징역이라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무기징역이라는 말에 수민이 놀라자 철민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람 죽여서 들어왔어. 너도 우리가 새벽마다 뭐 하나 궁금하지? 궁금하면 너도 같이 할래? 처음에 감방에 들어와서는 억울해서 미치겠더라고. 진짜 실수였거든. 죽고 싶었는데 맘대로 안 돼서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지. 성경까지 읽었다니까? 여기서는 딱히 할 게 없잖냐? 아무튼 그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럽게 원망 많이 했었어. 가난하게 태어나서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나쁜 친구들 만나서.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진짜 이유가 보이더라고. 무슨 이유요? 매 순간 내가 선택한 거였어. 남을 탓하는 것도, 쉬운 길을 택하는 것도, 폭력을 쓰는 것도 다 내 선택이었다고. 말도 안 돼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여기서 알게 된 건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철민이 수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민아, 너도 뭔가 짐을 지고 있는 게 보여. 밤에 자다가 중얼거리거든. 엄마 미안해라고 말하더라. 어머니께 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던데? 너도 널 잘 돌아보길 바래. 다행히 어머니도 살아계시다며. 기회가 있다는 건 고마운 거야. 순간 수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에 대한 의문과 죄책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뵙고 싶어도 이런 모습으로는 만날 수 없어서 박 형사를 통해 어머니께 너네 오시지 말라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뒤로 꾸준히 편지를 보내오고 계셨습니다. 늘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주신 어머니셨는데 그 믿음에 보답을 못했던 수민은 철민을 만난 것이 그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수민도 같이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는 강철민을 비롯해 사기죄로 들어온 김형, 폭력죄의 이형도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친해진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민은 홀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철민이 말했던 매 순간
내가 선택한 거다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나도 늘 남 탓만 했나? 수민이 7살 때 아버지는 사업 실패를 핑계로 집을 나가 소식이 영영 끊겼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김영자는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지요. 엄마, 왜 아빠는 안 와요? 어린 수민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많이 바빠서 수민이는 엄마가 잘 키워줄 거야. 어머니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홀서빙,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요.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해? 다른 애들은 다 아빠도 있고 용돈도 많이 받는데. 중학교 2학년 수미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집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가 야근을 하는 날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어디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친구 집에서 잤어요. 뭐가 문제예요? 친구 누구?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제발 말썽 피우지 말자. 하지만 당시 수미는 반항했습니다. 엄마도 맨날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다른 애들 엄마는 맨날 같이 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 안 하면 우리 뭘 먹고 살아? 그제야 수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원망이 쌓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미는 학교 밖에서 만난 형들의 꾀임에 빠져 작은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겨서 하루 만에 한 달치 용돈을 벌었지요. 수미는 그때의 짜릿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크게 잃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어머니가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500만 원을 롤레 가져다 써버렸습니다. 수민아, 돈이 없어졌는데 혹시 네가 손댔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누가 털어간 거 아니에요? 수민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고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어머니가 방에서 혼자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지만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운해? 20살 수민이 처음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어머니는 수민이 앞에서 실신하다시피 우셨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다 잘못했다. 엄마가 더 잘 키워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죠. 그때도 수미는 환경을 탓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가난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늘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민을 위해 가게 사장에게 무릎 꿇고 빌어서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쉬는 날 없이 더 많이 일해야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요? 너는 엄마의 전부야. 엄마에게는 너밖에 없어. 그러니 너도 더는
그렇게 살면 안 됐나? 네가 그러면 엄마 정말 죽어. 23살 두 번째로 잡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머니는 또다시 모든 걸 팔아서 수민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얼마 안 되는 작은 집 전세금을 빼 월세로 옮겼지요. 그래도 형량을 받고 감옥에 가야 했던 수민 앞에서 어머니는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발 부탁하마. 부디 새 사람 되어 나오거라. 자식 앞에 무릎 꿇은 어머니의 모습에 수민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수민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담최암 진단을 듣고도 또다시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우겨봤지만 모든 상황들을 한 발짝 뒤에서 보니 진실이 보였습니다. 맨 처음 도박을 시작할 때, 절도와 사기를 저지를 때, 그리고 마지막 싱가포르 도피를 계획할 때까지 매 순간 다른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요.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혼자여도 늘 희망을 놓지 않고 수민을 사랑으로 키우셨는데 그런 어머니를 원망했었다는 걸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이기적인 놈이었어요. 나 때문에 마음고생해서 암에 걸리신 걸지도 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수미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변하겠다고,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서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수미는 4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수민, 출소. 교도관의 목소리가 독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미는 가벼운 짐가방 하나를 들고 철문을 나섰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더 나은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그들처럼 살겠다고 매일 마음을 다졌지요. 그는 교도소에서 신입 재소자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곤 했습니다. 4년간 이수민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수많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으며 어머니에게도 사죄의 편지를 수십 통 써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수미는 예전과 달라졌다.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순간 수민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떨려왔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박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수민 출소 축하한다. 모범수로 4년 만에 나오는구나. 어머니가 직접 마중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내가 말렸어. 왜요? 박 형사는 어머니가 오시지 못한 진짜 이유는 숨긴 채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먼저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냐? 어머니 마음 또 아프게 할 거 아니면서. 먼 길 오시기도 힘드실 나이잖아.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가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수미는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로 갔습니다. 수민이 두 번째로 교도소 들어갈 때 전셋집을
처분하고 들어갔던 그 작고 낡은 월세집이었습니다. 그간 집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재개발이 예정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네를 떠난 듯 했습니다. 수민이 평생 어머니의 돈을 가져다 쓴 바람에 이사갈 여유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플라스틱 봉지 하나 들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너무 야위어 보였습니다. 수미는 어머니를 뒤따라가며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고르고 계셨습니다. 가장 싼 것들만. 수민의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도 수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수민은 어머니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박 형사의 소개로 어렵게 치킨집 배달 알바를 시작했지만 일주일 후 사장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수민의 전과를 알아낸 것이었지요. 수민이 성범죄자도 아니었는데 딸이 있는 동네 주민들은 배달시켜 먹기도 불안하다면서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좀 그래 하더라고. 아무래도 동네 장사다 보니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어떨까? 대신 알바비는 더 얹어줄게. 미안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지만 수민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교도소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줬는데 밖에서는 아무리 변해도 전과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때 절망에 빠진 수민에게 한지수라는 작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지수는 수민보다 1살 어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 수민이 우산 없이 편의점으로 뛰어들었다가 우연히 지수를 만났습니다. 그날부터 수민은 매일 밤 편의점에 들려 지수와 친해졌고 그녀와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민은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바보 같은 꿈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지수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며칠 만에 연락이 닿아 사정사정해서 겨우 만난 지수가 이별을 고했습니다. 오빠, 들었어요. 교도소 3번 다녀왔다면서요? 동네 아줌마들 입을 통해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수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수야, 들어봐. 나는 진짜 변했어. 교도소에서 많은 걸 깨달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저를 바보로 봤나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진심이었나요? 아니야. 나도 진심이었어. 진심이었으면 숨기지 말았어야죠. 전 이제 오빠를 믿을 수 없어요. 이제 만나지 마요. 다신 연락하지도 마요. 지수는 수민이 선물한 목걸이를 바닥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목걸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수민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수는 곧 편의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일로 수민은 더욱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건설 현장 일을 구해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수에 대한 그리움과 잘못 살았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나마 노동일도 꾸준하지 않았고 수민을 직원으로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만 나오는 거지? 수민은 점점 회의적이 되어갔습니다. 교도소에서 배운 철학서들, 강철민의 조언들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어느 비 오는 밤, 수민은 지수가 일하던 편의점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수민이 우울해져 있을 때 뜻밖의 문자가 왔습니다. 수민아, 나 태식이다. 커피 한잔 할까? 미안한 얘기도 하고. 수민은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개자식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망가뜨린 놈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4년 동안 교도소에서 썩을 때는 어디 있었던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돈 벌기는 힘들고 사람들은 피하고 사랑하던 여자마저 긍을 돌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오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20년 친구였는데 한 번 정도는 만나서 할 말은 해야지. 만난 김에 좀 패고. 신림동 커피숍에서 만난 태식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비싸 보이는 시계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수민아, 진짜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했지. 너무했다고? 개뿔! 수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수민은 태식의 멱살을 잡아 당겼습니다. 당장이라도 칠 것 같은 기세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알어.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 아냐. 태식이 수민에게 붙잡힌 멱살을 풀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상도 해주고 싶고. 보상. 수민이 비웃었어요. 4년 동안 감옥에서 썩으면서 어머니 걱정에 미쳐가던 걸 어떻게 보상할 건데? 내가 염치 없는 놈이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태식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한 건만 더 하자. 보이스피싱인데 새로운 방식이라 안전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진정해. 현실을 봐. 전과자가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겠어? 솔직히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은 받아주지 않아. 여자친구 사귀기는커녕 친구 하나 사귀기도 어려워. 안 그래? 태식의 말이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지? 네가 우리 엄마를 감히 입에 올려? 너는 모르겠구나. 네 어머니 수술비 내가 댔어. 수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토록 궁금했던 수술비의 출처가 개자식 태식이라니. 너 체포되고 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수술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해결했다. 비상 연락망에 내 연락처 적었더라. 그래도 의지할 때는 나밖에 없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수민이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수민아, 생각해봐. 연락 기다릴게. 수민은 고시원 자기 침대에서 며칠을 뒤척였습니다. 태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머니와 강철민의 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침대 옆 필사노트를 펼쳐서 읽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정말 그럴까?
아무리 올바른 선택을 해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수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나 정말 많이 변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 없을까?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단당한 것 같았습니다. 수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태식의 제안을 거절하기로요.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내가 배운 대로 살아보자.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새 사람 될 수 있을 거야. 매 순간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태식의 제안을 거절한 수민은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박 형사의 소개로 택배 일을 시작했고 틈틈이 건설 현장 일도 나갔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돈을 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매일매일 모은 돈을 세보며 어머니를 더 좋은 집으로 모시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지수는 잃었지만 어머니만큼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지 2달이 지나자 수민은 현장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 늘 야간까지 일을 했기에 어깨와 허리는 늘 아팠지만 통장에 조금씩 쌓여가는 돈을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목표 금액 절반 정도 왔네. 조금만 더 참자. 출소 후 수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셨지요. 하지만 몇 주 전부터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이상한 점들이 느껴졌습니다. 목소리가 더 약해지고 대화 중간중간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검진은 받으시고 계시죠? 응. 정기검진 잘 받고 있어. 의사가 괜찮다고 하더라. 거짓말이라는 걸 수민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수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서울병원 종양내과에서 어머니는 혼자 진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보니 진료실에서 나온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뭔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한 것 같았지요. 어머니가 가신 후 수민은 담당 간호사와 의사를 만나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말할 수 없다며 머뭇거리는 의사 앞에서 수민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효도를 못해서 그래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후회하지 않게요. 제발요. 의사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그게 당최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재수술을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수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 형사가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내일 찾아뵐게요. 왜 갑자기? 바쁠 텐데. 그냥 보고 싶어서요. 수민은 목이 메어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민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네가 걱정할 일 없어. 그제야 수민은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알게 될까봐 숨기고 계셨다는 것을요. 다음 날 수미는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잠시 앞에 나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곳곳에 약봉지들이 있었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구토 억제제, 그리고 우연히 식탁 위에 있는 수첩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8월 14일. 드디어 내일 수민이가 출소한다. 그나저나 암이 재발했다는 걸 어떻게 말하지? 얘가 또 엇나갈까봐 무섭다. 더 살아서 뭐 하겠나. 수민이에겐 비밀로 해야겠다. 9월 20일. 오늘 수민이가 전화해서 돈 모아서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고마운 내 아들. 하지만 엄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10월 5일. 병원에서 또 재수술을 권했다. 수민이에게 짐이 될까봐 무섭다. 10월 12일. 수민이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졌다. 박 형사님 말대로 정말 달라진 것 같다. 수민이의 이런 모습을 봐서 너무 행복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수민아, 이대로만 쭉 살아주려. 수민이 일기장을 읽고 오열하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김영자님 보호자이신가요? 김영자님이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수민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담취암이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도 못 사실 겁니다. 수술해 주세요.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병원에서 안내해준 비용을 보고 수민은 절망했습니다. 수술비를 모으려면 1년 반이 더 필요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오열하는 수민에게 누군가 수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태식아, 너 어떻게 알았어? 소식이 빠르거든. 많이 힘들지? 수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민아, 현실을 봐.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단시간에 수술비 모으는 건 불가능해. 어머니, 시간이 얼마 없다며? 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제안이야. 3개월만 일하면 3억 벌 수 있어. 어머니 수술비는 내가 먼저 대줄게. 대신 나랑 딱 3개월만 일하자. 복도 끝에서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수민아, 지금 결정해야 해. 어머니가 위험하시다고. 수민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던 어머니의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어머니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간호사의 외침에 수민은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가 구해드릴게요. 꼭. 결국 수민은 태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며 돈을 벌겠다는 절망적인 선택이었지요. 태식은 약속대로 어머니의 수술비를 먼저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으신 어머니는 재수술을 거부하셨고 수민이 범죄에 다시 발을 들여놓은 지 단위 주 만에 어머니
김영자는 진통제만으로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식과 손을 잡은 뒤 감금당하다시피 되었던 수미는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화장터에서 수미는 어머니의 유골함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후회로 자책으로 수민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수민은 보이스피싱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고 태식이 어머니 수술비와 장례비까지 내가 댔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라며 그를 올가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조직 전체가 붕괴됐고 수미는 송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습니다. 수미는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이수민 또 만나네. 이번엔 보이스피싱이야? 박 형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형사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나중에 들었다. 그때 왜 연락이 안 되나 했더니 이런 곳에 있었던 거냐? 차라리 나를 찾아오지 그랬냐? 수미는 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난 박 형사는 수민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께서 내게 부탁하셨던 거야. 나중에 본인 떠나고 너 혼자 되면 주라고 하셨어. 어머니 재발하신 거 말 못한 건 미안했다. 네가 또 성급함에 사고 칠까봐 그랬던 건데 결국 이렇게 됐네. 수미는 떨리는 두 손으로 간신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유언장, 그리고 통장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수미는 어머니의 일기장 뒷부분을 펼쳐보았습니다. 10월 15일. 수민이가 많이 변했다. 정말 새 출발을 결심한 것 같다. 수민이가 살 만한 집을 알아봐야겠다. 10월 19일. 태식이가 4년 전에 병원비를 냈다는 걸 엊그제 알았다. 수민이를 망친 그 아이 돈으로 내 목숨을 부지했다니. 마치 내 아들을 판 것 같아서 며칠 밤을 못 잤다. 10월 30일. 태식이가 또 돈을 보냈지만 절대 쓰지 않을 거다. 그 돈으로 수술 받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어차피 재수술해도 살 가망은 낮다고 했다. 수민이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수미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반듯하게 접혀 있는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 번에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겉면에 사랑하는 내 아들 수민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수민아. 엄마 먼저 간다. 미안해. 너 혼자만 남겨두고 가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했다. 네가 처음 감옥에 갔을 때 너를 더 혼내지 못한 것을 매일매일 후회했어. 그때 네 머리만 밀어버릴 게 아니라 내 머리카락도 몽땅 밀어버릴 것을. 아비 없이 자란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한 미안함에 조금 더 모질게 못대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다르게 살 거라 믿는다. 분명 네가 변했다고 믿어. 첫 번째 통장은 재개발 보상금이랑 내가 모은 돈 1억 2천만 원이다. 태식이가 4년 전에 내준 내 병원비 갚고 남은 돈으로 집 구할 때 보태거라. 두 번째 통장은 태식이가 보낸 재수술비다. 엄마는 그 돈 한 푼도 안 썼어. 네가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니까. 수민아, 엄마는 네가 정말 변했다는 걸 알고 있어. 떠나기 전에
네가 새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단다. 변함없이 떳떳하게 살아가거라. 마지막 소원이다.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수미는 어머니 일기와 유언장을 읽다가 몇 번이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있으셨다고? 어머니가 할인 상품만 고르시며 아껴 사셨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수민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모으시려던 것이겠지요. 눈앞을 가리는 눈물을 몇 번이고 닦아냈습니다. 태식이 돈 안 써도 재수술할 수 있었는데 왜? 아들을 망친 자의 돈으로는 절대 살고 싶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태식이 돈도 거부하고 본인이 수민이 앞길을 막을까봐 더 오래 살기를 포기하셨던 겁니다. 진통제만 드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수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몇 달이 어땠을지 상상하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걸 보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아들을 믿어주셨던 어머니. 수미는 그렇게 평생에 자기 편을 잃었습니다. 또 다시 들어온 교도소는 낯설었습니다. 수미는 강민철을 다시 만났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한번 실수했었거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저는 변한 것이 없어요.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수미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그런 자신의 실패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교도소 내 예배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지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미는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왜 다시 보이스피싱에 손을 댔을까? 정말 어머니 때문이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수민이 보이스피싱을 한 건 어머니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는 발버둥이었다는 것을요. 수민은 뒤늦은 후회로 통곡했습니다. 첫 수술 때 태식이 돈을 댔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없다는 점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직접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건데. 결국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서라도 돈을 빌려야 했어. 그리고 일요일 예배당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수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벌인 잘못으로 현재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변할 수 있지만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 각오가 있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 수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새 출발을 위해 어머니가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요. 어머니, 제가 정말 새 사람이 되려면 어머니 목숨과 맞바꿔야 했던 건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진짜 혼자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기댈 사람도 실망시킬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항상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저를 위한다면 더더욱 죄지을 핑계가 없어요.
어머니 목숨과 맞바꾼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수민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수민은 한재 소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5번째예요. 그 재소자가 절망에 빠져 말했습니다. 나도 4번째야. 너도 또 죄 지을 줄 몰랐지? 변하고 싶었지? 그런데 말야, 진짜 변화에는 큰 희생이 따라. 나는 어머니 목숨과 맞바꿨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진짜 새 삶을 주셨어. 너는 뭘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 재소자가 놀란 눈으로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변화는 공짜가 아니야. 욕심을 포기해야 진짜 변화할 수 있어. 더 큰 걸 잃기 전에 바로잡길 바란다.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2년이 지나자 수민은 교도소 내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은 많은 재소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지요. 수민의 목소리와 그의 이야기가 전국의 교도소에 전해졌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과 뼈아픈 깨달음에 많은 재소자와 가족들은 희망을 품게 되었지요. 그제야 수민은 어머니가 바라셨던 진정한 효도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뒤늦은 효도를 위해 수민은 매일매일 어머니를 생각하며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요. 수민이 어머니 김영자의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